상어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물고기의 검은 피구름이 1500m도 넘는 깊은 바닷물 속에 흩어지면서 심해 있던 놈이 올라온 것이다. 놈은 어찌나 마음이 급하고 조심성이 없었던지 푸른 수면을 박차고 나와 태양 아래 온몸을 드러냈다. 그런 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냄새를 따라 배와 물고기를 향해 헤엄쳐 왔다. 상어는 가끔 냄새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냄새 또는 그 흔적을 찾아서 빠르고 강하게 쫓아왔다.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 못지않게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신체 구조인 청상아리로 아가리를 빼면 몸 전체가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처럼 파란색이고 배는 은빛이며 가죽은 매끄럽고 우아했다. 거대한 아가리를 빼면 황새치하고 아주 닮았는데 지금은 그 아가리를 다물고 수면 바로 아래를 빠르게 헤엄쳤고 높이 솟은 등 지느러미는 칼처럼 흔들림 없이 물을 갈랐다. 꼭 담은 아가리의 두 겹 입술 안에는 8줄의 이빨이 안쪽으로 쏠린 채 박혀 있었다. 보통 상어들 같은 평범한 피라미드 모양 이빨이 아니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내 발톱처럼 무언가를 움켜잡을 때 같은 모양이었다. 길이는 노인의 손가락만큼이나 길었고 이빨 양쪽 모두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놈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먹게끔 태어난 물고기였다. 몸도 빠르고 힘도 세고 이빨도 날카로워서 적수가 없었다. 놈이 싱싱한 피냄새를 맡고 푸른 등 지느러미로 물을 가르며 따라왔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은 녀석이 두려움이 전혀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해치우는 상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어가 오는 걸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밧줄을 묶었다. 큰 물고기를 묶는데 일부를 잘라 쓴 탓에 밧줄은 길이가 짧았다. 노인의 정신은 이제 맑고 확고했다. 마음에는 결의가 가득했지만 희망은 품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일이 오래 갈 리 없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상어가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큰 물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어쩌면 꿈이었는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녀석을 죽일 수는 있어. 텐투소, 이 망할 놈의 자식. 상어는 고물 쪽으로 빠르게 다가들었다. 상어가 큰 물고기를 공격하려는 순간 노인은 녀석의 벌어진 아가리와 기괴하게 생긴 두 눈을 보았고 녀석이 큰 물고기의 꼬리 바로 윗부분을 덮쳐서 이빨을 덜컥 내리 다무는 모습을 보았다. 상어 대가리가 물 밖에 있었고 등이 위로 떠올랐을 때 노인은 물고기의 가죽과 살이 뜯겨져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큰 작살로 상어 대가리 두 눈 사이의 선과 코에서 내려오는 선의 교차 지점을 내리 찍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선은 없었다. 있는 것은 커다란 청색의 대가리와 커다란 눈과 가까이 오는 것은 무엇이건 씹어삼키는 칼날 같은 이빨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상어의 골이 있는 지점이었고 노인은 그곳을 가격했다. 피가 흥건한 두 손으로 힘을 다해 튼튼한 작사를 박아 넣었다. 희망은 없다 해도 결의와 적의는 강했다. 상어가 몸을 뒤집으며 빙그르르 돌았다. 녀석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놈은 다시 한 번 몸을 돌리며 몸에 밧줄을 2번이나 감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런 뒤 상어는 꼬리를 펄떡이고 아가리를 덜그럭거리며 모토보트처럼 물을 가르고 나갔다. 꼬리가 물을 후려친 자리마다 하얀 물거품이 일었고 상어의 몸통은 4분의 3이나 물 밖으로 떠올랐다. 밧줄이 팽팽하게 부르르 떨리더니 뚝 끊어졌다. 상어는 잠시 수면에 떠 있었고 노인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상어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놈이 20kg은 떼갔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작살하고 밧줄도 전부 가져갔어.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내 큰 물고기한테 또다시 피가 오르고 있으니 다른 놈들이 더 올 거야. 물고기가 뭉텅 뜯겨나가자 노인은 물고기를 쳐다보기가 싫어졌다. 물고기가 물어 뜯겼을 때 노인은 자신이 물어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물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놈은 내가 본 텐투소 가운데 가장 컸어. 나는 큰 상어를 꽤 많이 본 사람이라고. 그래, 이렇게 좋은 일이 오래갈 수 없지.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그 일이 꿈이었고 내가 이 물고기를 잡는 일도 없이 그냥 오두막의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혼자 있었다면 좋았을걸.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노인은 말했다.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그래도 저 물고기를 죽인 건 안타까워.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불길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나는 큰 작살도 없어. 텐투소는 잔인하고 빠르고 강하고 똑똑해. 하지만 내가 녀석보다 더 똑똑했어. 아니, 그게 아닌지도 몰라. 그냥 내 무기가 더 좋았던 것뿐인지도 몰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늙은이.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이대로 집으로 가기나 해.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하지만 난 생각해야 돼.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니까. 그것, 그리고 야구. 내가 상어 대가리를 작살로 찌른 걸 보면 위대한 디마지오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군. 그렇게 훌륭한 일은 아니야. 그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두 손의 상처가 뒤꿈치 뼈 돌기만큼 커다란 장애일까? 그런 건 몰라. 예전에 수영하다가 밟은 노란 가오리에 쏘여서 정강이가 마비되고 지독히 아팠던 때를 빼면 내 발 뒤꿈치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즐거운 일을 생각해, 늙은이. 노인은 말했다. 이제 점점 집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20kg이나 떨어져 나가서 배도 가벼워졌고. 노인은 배가 해류의 안쪽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알았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니, 있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너 끝에 칼을 묶는 거야. 그래서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아디줄을 밟은 채 그 일을 했다. 나는 변함없이 노인이지만 이제 무기가 생겼어. 노인이 말했다. 바람이 상쾌해졌고 배는 물 위를 미끄러졌다. 물고기의 앞쪽만 보자 희망이 약간 돌아왔다. 희망을 버리는 건 바보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그건 죄라고 들었어. 죄에 대해 생각하지 마. 죄 같은 거 빼고도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나는 죄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진심으로 믿는지도 모르겠어. 이 물고기를 죽이는 게 죄였는지도 몰라. 먹고 살려고 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대어주는 일이지만 죄인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 죄 아닌 게 어디 있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돈을 받고 그걸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 생각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나는 어부로 태어났어. 성 베드로도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어부였어. 하지만 그는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고 읽을 것도 없고 라디오도 없다 보니 계속 죄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물고기를 죽인 건 먹고 살려고 또 사람들에게 팔려고만은 아니야. 나는 자부심을 위해 녀석을 죽였어. 나는 어부니까. 나는 살아있는 녀석을 좋아했고 죽은 뒤에도 좋아해.
좋아하는 상대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야. 아니, 더 큰 죄인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늙으니.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덴투소를 죽인 건 즐거웠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 놈도 나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지. 죽은 건 먹지 않고 어떤 상어들처럼 입맛을 이리저리 바꾸지도 않아. 아름답고 고귀하고 세상에 두려운 게 없지. 내가 녀석을 죽인 건 정당방위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깔끔하게 죽였어. 게다가 세상 만물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모든 것을 죽여.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잡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지. 하지만 날 살게 해주는 건 그 아이야.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되지. 노인은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어 상어가 물어뜯은 물고기 살점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러고는 그걸 입에 넣고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육고기처럼 단단하고 찰지지만 붉은색은 아니었다. 힘줄도 없었다. 노인은 그것이 시장에서 최고의 값을 받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물속에서 피냄새가 퍼지는 걸 막을 방도가 없으니 불길한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었다. 바람은 계속 불었다. 바람의 방향이 약간 북동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바람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다. 노인은 앞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른 배의 돛이나 선체도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뱃머리 앞에서 튀어올라 양옆으로 갈라져 헤엄치는 날치들과 노란 모자반 더미들 뿐이었다.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배는 2시간을 떠갔고 노인은 배꼽물에 기대어 쉬면서 기운을 차리려고 이따금 청새치 살점을 씹었다. 그러다 다가오는 상어 2마리 가운데 앞서오는 한 놈을 보았다. 어이!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어쩌면 못이 자신의 손바닥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내지를 법한 모개소리일 뿐인지도 모른다. 갈라놓은 녀석들이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뒤 곧 첫 번째 녀석의 뒤로 유유히 따라오고 있는 2번째 놈의 등 지느러미가 보였는데 갈색의 삼각 지느러미와 꼬리 흔드는 모양으로 놈들이 삼날 코상어라는 걸 알았다. 놈들은 피냄새에 흥분했고 배고픔에 정신이 없어 냄새를 놓쳤다 맡았다 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달라붙고 있었다. 노인은 아디줄을 잡아매고 키 손잡이를 고정시켰다. 그런 뒤 칼을 묶은 노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2 손의 통증 때문에 마음대로 꽉 쥘 수 없었다. 노인은 최대한 노를 가볍게 쥐고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손을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손이 뻣뻣해지지 않게 했다. 그런 뒤 더 이상 움찔거리지 않고 손의 통증을 견디도록 양손으로 노를 단단히 잡고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넓적하고 끝이 뾰족한 삼 모양의 대가리가 보였고 흰 테두리가 둘린 큼직한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흉악한 상어들이었다. 냄새도 고약하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가리지 않고 뜯어먹고 배가 고프면 노나 키도 씹는 녀석들이었다. 바다 거북이 수면에 떠서 자고 있을 때 잠자는 거북의 발이나 다리를 뜯어먹는 것도 이 녀석들이었다. 배가 고프면 생선의 피냄새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도 사람까지 덮치는 것이 이 상어들이었다. 어이! 노인은 말했다. 갈라노. 그래 해보자. 갈라노. 놈들이 왔다. 하지만 청상아리처럼 오지는 않았다. 먼저 한 놈이 배 밑으로 사라져서 큰 물고기를 물어뜯었고 노인은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놈은 노란 실눈으로 노인을 지켜보다가 반원 모양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물고기에게 덤벼들어 아까 물어뜯겼던 곳으로 갔다. 갈색 정수리와 등에 뇌와 척수가 마주치는 지점이 똑똑히 보였다. 노인은 놋 끝에 칼을 그 지점에 박았다가 뺀 뒤 고양이 눈 같은 노란 상어의 눈에 쑤셔 박았다. 상어는 물고기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죽어나가면서도 자기가 물어뜯은 고기를 삼켰다.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뜯어먹는 통에 배는 계속 흔들렸고 노인은 아디줄을 풀어 배를 요동치게 하는 방법으로 상어에게서 벗어났다.
그리고 상어가 다시 나타나자 배전 너머로 허리를 굽혀 칼을 날렸다. 하지만 칼은 살 부분만을 때렸고 가죽이 단단해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타격으로 손뿐 아니라 어깨도 충격이 왔다. 상어는 고개를 물 밖에 내밀고 곧바로 다시 왔고 노이는 녀석이 코를 밖으로 내밀고 큰 물고기에게서 붙었을 때 납작한 머리 중앙 부분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런 뒤 칼날을 뽑고 다시 똑같은 지점을 꿰뚫었다. 상어는 여전히 아가리를 꽉 문 채 물고기를 놓지 않았고 노이는 놈의 왼쪽 눈을 찔렀다. 상어는 여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이래도! 노인이 말하며 척수와 뇌 사이에 칼날을 박았다. 그것은 겨냥하기 쉬웠고 노인은 연골이 잘리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칼날을 상어 아가리 속에 넣고 입을 벌렸다. 그리고 칼날을 비틀어 상어를 떼어내면서 말했다. 잘했어, 갈라노. 전길 바닷속으로 내려가. 내 친구도 거기 있을 거야. 내 어미인지도 모르지만.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런 뒤 아디줄을 찾았고 돛이 부풀면서 배는 본래 행로로 돌아갔다. 4분의 1은 뜯어먹었을 거야. 그것도 제일 좋은 부위로.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꿈이고 이 녀석을 잡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널 잡아서 미안하다, 물고기야.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있구나. 노인은 말을 멈추었고 이제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피를 뭉텅 흘리고 물에 말끔히 씻긴 물고기는 거울 같은 은색이었고 아직도 줄무늬가 보였다. 그렇게 먼 곳까지 나간 게 잘못이었구나,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너한테도 나한테도 미안하다.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노끝을 보고 혹시 칼을 묶은 끈이 끊어졌는지 확인해 봐.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 이게 끝이 아닐 테니.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이 놋 끝머리에 칼을 묶은 줄을 살펴보며 말했다. 숫돌을 가져올 걸. 가져왔어야 할 게 많기도 하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가져오지 않았잖아, 늙은이. 지금은 없는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자넨 충고도 참 많이 하는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지겨워. 노인은 배가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겨드랑이에 키 손잡이를 끼고 두 손을 물에 적셨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냈는지 하늘이 알겠지.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배는 가벼워졌어. 그는 뭉텅 잘린 물고기의 뱃살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배를 덜컹 흔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테고 이제 큰 물고기는 바다의 상어를 다 불러들일 길을 고속도로처럼 널찍하게 뚫어놓았을 것이다. 그 물고기로 겨울 한철을 날 수도 있었을 거야. 노예는 생각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가만히 쉬고 남은 걸 지킬 준비를 해. 내 손의 피냄새는 물속의 저 엄청난 피냄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피도 별로 안 나잖아. 상처도 대수롭지 않은 게 있는 법이야. 피를 흘렸으니 왼손은 쥐도 안 나겠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올 놈들이나 기다려. 정말로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군. 하지만 누가 알아.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다음에 나타난 상어 역시 삼날 코상어였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였다. 놈은 여물통으로 다가오는 돼지 같았다. 다만 그 돼지의 입이 사람 머리통이 들어갈 만큼 컸을 뿐 노이는 녀석이 큰 물고기에 달라붙는 걸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 녀석의 골에 노 끝에 칼을 쑤셔 넣었다. 그런데 상어가 뒤로 벌쩍 뒹굴면서 몸을 뒤집는 바람에 칼날이 부러졌다. 노이는 키 손잡이 쪽으로 돌아갔다. 커다란 상어가 물에 천천히 가라앉는 광경, 실물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이어 깨알만해지는 그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언제나 그 모습을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아직 갈고리가 남아있어.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소용없을 거야. 그것 말고는 너 2개 하고
키 손잡이하고 짧은 몽둥이가 있지. 녀석들이 이겼어.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몽둥이로 상어를 죽이기에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너와 짧은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는 동안은 해보겠어. 그는 두 손을 다시 물에 적셨다. 오후가 저물어갔고 바다와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아까보다 더 강해졌고 그는 곧 묻이 보이기를 희망했다. 지쳤구나 늙은이. 그가 말했다. 속까지 다 지쳤어. 상어들이 다시 공격해온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노인은 갈색 등 지느러미들이 큰 물고기가 닦아놓은 널찍한 길을 따라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녀석들은 냄새를 쫓아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나란히 배를 향해 똑바로 헤엄쳐 왔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고정시켜 아랫줄을 묶고 고물 아래에서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부러진 노의 손잡이 부분을 약 75cm 길이로 잘라낸 것이었다. 손잡이 구조 때문에 한 손으로만 제대로 잡을 수 있었다. 노인은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려 오른손으로 몽둥이를 꽉 잡고 상어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놓였다. 일단 첫 놈이 물고기에 달라붙게 한 다음 코끝이나 정수리를 내리쳐야 돼.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 두 마리는 나란히 붙어왔다. 먼저 온 놈이 아가리를 벌리고 물고기의 은색 옆구리에 이빨을 박자 그는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서 상어의 널따란 정수리를 가격했다. 몽둥이에 고무처럼 단단한 탄력이 느껴졌다. 하지만 딱딱한 뼈도 느껴졌다. 상어가 물고기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노인은 그 코끝을 다시 한번 내리쳤다. 두 번째 상어는 들락날락하다가 아가리를 벌리고 다시 달려들었다. 녀석이 물고기를 덮치며 아가리를 꽉 다물었을 때 아가리 한쪽 구석에서 큰 물고기의 살점이 하얗게 비어져 나왔다.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대가리만 때릴 뿐이었다. 상어는 노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물고기 살점을 뜯어냈다. 녀석이 그것을 삼키려고 떨어져 나올 때 노인은 몽둥이를 다시 휘둘러서 내리쳤지만 무겁고 단단한 고무줄의 살덩어리만 때렸을 뿐이었다. 이리 와 갈라노. 노인은 말했다. 다시 덤벼봐라. 상어가 쏜살같이 다시 헤엄쳐 왔고 노인은 녀석이 아가리를 다물었을 때 몽둥이로 내리쳤다. 타격은 최대한의 높이에서 제대로 들어갔다. 고래 뒷부분 뼈가 느껴지자 그는 같은 부위를 다시 때렸고 상어는 살점을 느리게 뜯어내고는 물고기에게서 떨어졌다. 노인은 놈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뒤 한 마리가 수면에 원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한 놈은 지느러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죽이는 건 힘들어. 노인은 생각했다. 젊어서는 가능했겠지. 하지만 꽤 호되게 두들겼으니 두 놈 다 상태가 안 좋을 거야. 두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쓸 수 있었다면 첫 놈은 확실히 죽였을 거야. 지금이라도. 그는 큰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미 절반이 뜯겨나갔을 것이다. 상어들과 싸우는 사이에 해가 졌다. 이제 곧 어두워질 거야. 노인은 말했다. 그러면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동쪽으로 너무 멀리 나왔다면 새로 생긴 해변들 쪽에 불빛이 보일 거야. 지금은 무태서 그렇게 멀지 않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물론 그 아이는 걱정하고 있겠지. 하지만 아이는 나를 믿을 거야. 늙은 어부들은 좀 걱정하겠지. 다른 사람들도.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니까. 물고기가 엉망으로 망가진 탓에 그는 이제 물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반토막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전에는 너도 멀쩡한 물고기였지. 내가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미안하구나. 너도 망치고 나도 망쳤어. 하지만 너하고 나, 우리는 상어를 여러 죽였고 또 여러 놈을 망가뜨렸어. 너는 평생 상어를 몇 마리나 죽였니? 내 주둥이에 창이 공연히 달린 건 아닐 텐데 말이야. 그는 물고기를 생각하는 게 좋았고 자신이 자유롭게 헤엄친다면
상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도 좋았다. 큰 물고기의 뾰족한 주둥이를 잘라서 그걸로 싸워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도끼도 없고 이제는 칼도 없어. 그걸 잘라서 노 끝에 붙들어 맨다면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됐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게 됐지. 밤에 상어가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떤 일을 할 수 있니? 싸워야지. 노인은 말했다.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이제 날은 어두운데 불빛은 없고 도체 바람만 가득하니 자신이 이미 죽은 건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은 두 손을 맞대 손바닥을 느껴보았다. 그것들은 죽지 않았다. 두 손을 펼쳤다 오므렸다 해도 살아있다는 통증이 느껴졌다. 고물에 등을 기대니 자신이 죽지 않은 게 분명했다. 양어깨가 일러주었다. 물고기를 잡으면 외겠다고 약속한 기도문이 있었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웰 수가 없어. 그냥 부대를 가져다 어깨를 덮자. 노인은 고물에 누워 키를 조정하며 하늘의 불빛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아직 반토막은 있어. 그는 생각했다. 내게 행운이 있다면 앞쪽에 반토막이 남았을 거야. 내게도 행운이 있어야지. 아니야. 그렇게 멀리 나간 건 행운을 거둬찬 일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졸지 말고 키를 잘 조종해. 아직 행운이 많이 남았을지도 몰라. 어디서 행운을 판다면 좀 사고 싶군. 노인은 말했다. 행운은 뭘로 살 수 있을까? 노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라진 작살과 부러진 칼과 망가진 두 손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몰라. 노인은 말했다. 나는 허탕친 84일로 그걸 사려고 했어. 그리고 거의 살 뻔했지. 헛소리하지 마. 그는 생각했다. 행운은 온갖 방식으로 찾아오고 누구도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하지만 어떤 방식의 행운이든 그걸 사고 싶어. 값은 부르는 대로 주고 불빛이 보이면 좋을 텐데. 바라는 게 너무 많군. 하지만 내가 지금 바라는 건 그 불빛이야. 키를 좀 더 편안하게 잡으려고 몸을 움직이자 몸의 통증이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일러주었다. 밤 10시쯤 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시각에 노인은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처음에는 달이 뜨기 전 하늘에 나타나는 희미한 빛처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차츰 강해진 바람 탓에 너울거리는 바다 곳곳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노인은 불빛 속으로 길을 조종했고 이제 곧 멕시코 만류 가장자리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 끝났어.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들이 또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둠 속에 무기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노인은 온몸이 뻣뻣하고 옥신거렸고 상처난 곳과 힘을 주었던 부분들이 차가운 밤 공기에 닿아 아팠다.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정말이지.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하지만 자정께쯤 노인은 다시 싸웠고 이번에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놈들은 때려왔고 그에게 보이는 건 물을 가르는 등 지느러미와 놈들이 물고기에 달려들 때의 인광뿐이었다. 그는 놈들의 대가리에 몽둥이질을 하며 놈들이 물고기의 살점을 뜯어내는 소리와 배 아래로 들어가 배를 흔드는 소리를 들었다. 노인은 소리와 느낌만을 쫓아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어느 순간 무언가 몽둥이를 물더니 손에서 낚아채갔다. 그는 키 손잡이를 키에서 잡아 빼서 두 손으로 움켜 쥐고 아래로 휘둘렀다. 닥치는 대로 후려치면서 계속해서 휘둘러댔다. 하지만 놈들은 이제 뱃머리까지 다가와 차례로 또 함께 물고기의 살을 뜯었고 녀석들이 다시 올 때마다 뜯긴 살 조각은 물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한 놈이 마침내 물고기의 대가리로 달려들었다. 노인은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았다. 그는 키 손잡이로 상어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좀처럼 뜯기지 않는 물고기의 묵직한 대가리에 상어의 아가리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
노인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휘둘렀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부러진 키 손잡이 끝으로 상어를 내리찍었다. 그것이 상어에게 박히는 게 느껴졌고 끝이 뾰족하다는 걸 알았기에 있는 힘껏 쑤셔 넣었다. 상어는 대구르르 구르며 떨어져 나갔다. 녀석이 상어 때의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녀석들이 먹을 게 없었다. 노인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입에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굴이 마신 것도 같고 달짝지근한 맛인 것도 같았다. 노인은 한순간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그 양이 별로 많지는 않았다. 노인은 바다에 침을 뱉고 말했다. 먹어라 갈라노.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꿈이나 꾸어라. 노인은 자신이 마침내 기력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탈진했음을 알았다. 그는 고물로 돌아가서 들쭉날쭉 부러진 키 손잡이 끝을 살폈다. 손잡이는 키의 구멍에 그런대로 들어맞았다. 노인은 부대를 어깨에 두르고 배의 방향을 잡았다. 배는 가볍게 움직였고 노인은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그는 남은 지혜를 다해서 자신의 항구로 배를 몰았다. 밤에 몇몇 상어가 식탁에 부스러기 음식을 탐하듯 물고기 시체를 덮쳤다.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고 배를 제 길로 모는 것 외의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배 밑에 무거운 짐이 없어졌으니 배를 몰기가 한결 가볍고 수월하다는 것뿐이었다. 배는 문제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여전히 튼튼하고 키 손잡이를 빼면 파손된 데도 없어. 그리고 그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지. 배는 이제 해류 안쪽에 들어섰고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해변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그곳이 어딘지 알았고 이제 집에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친구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도 적도 함께 품은 저 드넓은 바다도 그렇지. 그리고 침대도. 침대는 내 친구야. 그저 침대면 돼. 침대에 누우면 참 좋을 거야. 탈진했을 때 편하게 누울 수 있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탈진한 거지? 이유는 없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저 내가 너무 멀리 나간 거야. 노인이 작은 항구로 들어왔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계속 거세진 바람은 이제 꽤 강하게 불었다. 하지만 항구는 조용했다. 노인은 바위 지대 아래쪽에 좁은 자갈밭을 향해 배를 몰았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 배를 최대한 무태 바짝 갖다 댔다. 그런 다음 배에서 내려 바위에 배를 묶어 놓았다. 노인은 돛대를 내리고 돛을 말아 묶었다. 그리고 돛대를 어깨에 걸머쥐고 올라갔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느꼈다. 그는 잠시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았다. 반사된 가로등 불빛 속에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배의 고물 뒤로 높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허옇게 드러난 기다란 등뼈와 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검은 대가리가 보였고 그 사이는 앙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노인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언덕 꼭대기에서 쓰러져서 어깨에 돛대를 짊어진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는 돛대를 짊어지고 앉아서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저편으로 제 할 일을 하러 갔고 노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길 쪽을 마냥 바라보았다. 마침내 노인은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런 뒤 돛대를 다시 어깨에 올리고 길을 따라 걸었다.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5번이나 주저앉아 쉬어야 했다. 오두막에 돌아오자 노인은 벽에 돛대를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를 덮고 이어 등과 두 다리까지 덮었다.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고 두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바람이 너무 심해져서 큰 유자망 어선조차 뜰 수 없어서 소녀는 늦잠을 잤고 며칠 동안 매일 그랬듯이 아침에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이다. 소녀는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커피를 사오려고 조용히 나갔고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어부 여럿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서 배 옆에 묶인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어부 한 사람이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가 줄로 물고기의 잔해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녀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까 이미 다녀갔고 어부 한 명이 소년을 대신해서 배를 건사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어부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주무세요. 소년이 소리쳐 대답했다. 남들이 우는 모습을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계속 울었다. 계속 주무셔야 돼요. 코끝에서 꼬리까지 5.5m나 돼. 물고기 길이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테라스로 가서 커피 한 깡통을 부탁했다. 뜨겁게 해주시고 우유하고 설탕을 듬뿍 넣어주세요. 다른 건? 없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뭘 드실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정말 대단한 물고기야. 테라스 주인이 말했다. 그런 물고기는 난생 처음이다. 어제 내가 잡은 2마리도 훌륭했지만 말이다.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소년이 말하고 다시 울었다. 마실 걸 좀 주랴?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말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고생하셨다고 전해다오. 네, 고마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담긴 깡통을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다. 한 번은 그가 깨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갔고 소년은 길 건너편으로 가서 커피를 데울 장작을 빌려왔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이걸 좀 드세요. 소년이 말하고 커피를 유리컵에 따라주었다. 노인은 커피를 받아들고 마셨다. 놈들한테 졌다, 마놀린. 노인은 말했다. 정말이지 졌어. 할아버지는 지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한테는요. 그래, 그건 그렇지. 하지만 그 뒤에 말이다. 페드리코가 배와 어구를 건사하고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페드리코한테 토막내서 물고기 덫에 쓰라고 해라. 창 같은 그 긴 주둥이는요? 원한다면 내가 가지렴. 제가 가질래요. 소녀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일들을 계획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니? 그럼요. 해양 경비대도 나가고 비행기도 떴어요. 바다는 넓고 배는 작으니 찾기 어렵지. 노인은 말했다. 혼잣말을 하거나 바다에 대고 중얼거리기만 하다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 몹시 즐거웠다. 내 생각 많이 났다 얘야. 무얼 잡았니? 첫날 1마리 잡고요. 둘째 날 1마리, 셋째 날 2마리 잡았어요. 잘했구나.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나갈 거예요. 아니야, 나는 운이 없어. 운이 다 했어. 운 따위 믿지 않아요. 소년이 말했다. 행운은 제가 불러올게요. 식구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갈 거예요.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요. 좋은 고기잡이용 창을 하나 구해서 항상 배에 두어야 해. 창날은 낡은 포드 자동차에서 뜯은 스프링 조각으로 만들 수 있어. 관아바코아에 가서 갈면 돼. 아주 날카롭게 갈아야 하고 당금질을 하면 부러져서 안 돼. 내 칼은 부러졌어. 제가 다른 칼을 새로 구해다 드릴게요. 스프링도 갈아올게요. 이 거센 브리사는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 정도 더 갈지도 모르지. 그 사이에 다 준비해 놓을게요. 소녀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을 잘 치료하세요. 손을 돌보는 법은 잘 알지. 하지만 밤중에 뭔가 이상한 걸 뱉었는데
가슴께 어딘가 부러진 것 같더구나. 그것도 치료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깨끗한 옷을 가져다 드릴게요. 잡수실 것도요. 내가 바다에 나간 동안의 신문도 아무거나 가져다 다오. 노인이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배울 게 많으니까 빨리 나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야 해요. 대체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많이 고생했지. 노인은 말했다. 음식하고 신문을 가져올게요. 소녀는 말했다. 푹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 가서 손에 바를 약도 사올게요. 잊지 말고 페드리코한테 대가리를 가져가라고 하렴. 네, 꼭 전할게요. 오두막을 나가 반들반들 다른 산호석 길을 걸어가며 소녀는 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테라스에 관광객 한 무리가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과 죽은 창고치들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보던 한 여자가 거대한 꼬리를 달고 있는 길고 하얀 등뼈를 발견했다. 그것은 조수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며 떠 있었고 항구 바깥에서는 동풍이 불어 거센 파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다. 저게 뭐죠? 여자가 거대한 물고기의 긴 뼈를 가리키며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것은 이제 파도에 쓸려나갈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튀비론입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의 일종이죠. 웨이터는 일어난 일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다. 상어한테 저렇게 멋지고 우아한 꼬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나도 몰랐어. 여자와 함께 온 남자가 말했다.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여전히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서 잤고 소녀는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었다.